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체감기온이 서울 영하 21도, 대관령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등 맹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전국이 영하권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겠고 서해안과 제주에 쏟아지는 폭설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금도를 넘었다는 반응이 흘러나오면서 여권의 신고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여권 권력 충돌의 도화선이 된 이른바 여사 리스크를 고리로 당내 계파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골적 당무 개입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연장 근로시간의 기준을 하루 8시간에서 주당 40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건데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은도 간첩단이란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가족이 뒤늦게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환영한다면서도 국가가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올해 들어 가장 맹렬하게 가자지구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최후의 보루인 병원까지 봉쇄하며 압박하고 있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병원 안에 시신을 매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극발 냉동고 한파가 다시 찾아오면서 중부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파와 대설 전망,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근한 겨울 날씨 뒤에 갑자기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온도가 10도 이상 떨어졌고 칼바람에 체감 추위는 더 심합니다. 추위에 눈발까지 날리며 도시는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네, 진짜 많이 추워졌습니다. 더 춥다는데 걱정은 되지만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8도, 전날보다 10도 이상 곤두박질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의 원인은 북극 한기입니다. 짙은 보라색이 북미와 동아시아에 나타납니다. 영하 40도의 북극발 한기가 남하한 지역인데 한반도보다 먼저 영향권에 든 미국에서는 무려 8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한파가 우리나라에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와 유사한 기압의 패턴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북쪽으로부터 강한 찬 공기가 북풍을 따라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현상. 북극발 한파는 오늘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겠고 철원 영하 18도, 파주 영하 17도, 서울도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중부 대부분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며 냉동고 같은 한파가 맹위를 떨칠 전망입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수도 계량기 동파는 물론 동상 등 한랭 질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파 속에 오늘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해안에도 최고 20cm의 큰 눈이 예고돼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 속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제주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 기준으로 광주와 전북, 순창 정읍, 제주도 산간과 울릉도에 대설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밖에 충남 천안 공주, 전남 나주와 담양, 전북 고창 부안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대설경보는 눈이 20cm 이상 쌓일 것으로 보일 때 발효되고 대설주의보는 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이를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이고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입장도 변한 게 없다면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퇴 요구설이 불거진 다음 날 국회로 정상 출근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응해 할 일을 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던 전날과 달리 용산에서 사퇴 요구를 받은 사실도 직접 인정했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정의 신뢰가 깨졌다는 관측엔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며 말을 아꼈지만 당무 개입 아니냐는 질문엔 자신이 평가하지 않겠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기존 생각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한 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외치며 평소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당 영입인재 환영식 뒤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과 비공개로 만났는데 당 안팎에서 거론된 거취 논란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내에서 그래도 좀 위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거취에 대해 누가 얘기를 했죠? 다른 여러 용산의 압박을 정면 돌파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과하자는 쪽과 그러면 야당에만 도움된다는 측이 맞서면서 내홍 조짐 일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마이웨이를 천명한 당일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을 거듭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존중하지만은 이 실체는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불순한 목적으로 이 공작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피의자인 김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의 생각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동안 친윤 주류의 인식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영남권 중진인 김영선 의원도 한 위원장을 향해 이번 논란에 대해 책임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70여일 앞둔 지금 여당 내에선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의원 단체방에 올리며 사실상 친윤계를 겨냥했습니다. 유경준 의원도 SNS를 통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관위원장 시절 협박을 받았다며 기존 당 주류를 정조준했습니다. 당내 비주류와 수도권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 엄호에 나선 모습입니다. 출근길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 변화 없다,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와 걔를 같이 하는 발언이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계속 같은 생각입니다. 문제를 거칠게 나눈다라면 저는 변한 거 없습니다. 네. 특히 현역 의원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 이른바 물갈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발표한 기준대로라면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7명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고 20명 가까이는 경선 득표율의 최소 20%가 깎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공개하자 용산의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 드러났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한 건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장 급한 민생은 내팽개치고 또 한 번 여당 대표를 갈아치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됩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한심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당무 개입은 이해 충돌이자 직권남용,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본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입으로 지금 확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법적 검토를 거쳐서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 조치할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사태의 주요 불씨가 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걸 문제 삼으며 특검을 통한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갈라지는 갈라쇼를 하든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쇼를 하든 분명한 것은 김건희 특검과 김건희 디올 명품백 수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전야처럼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다. 비명계의 잇따른 탈당 등 내용 수습에 고심하던 민주당에선 갑작스러운 여당발 변수를 분위기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여당의 분열 양상이 선거 전략상 나쁠 건 없는 만큼 대여 공세 수위를 앞으로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당 사무처를 돌며 당직자들을 격려합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이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에 거취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당직자들을 직접 만나며 당내 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주축인 가칭 미래대연합 등 제3지대 신당들이 협의체를 꾸려 통합 점점을 찾기 위한 대화에 나섭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최고위원과 새로운 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 그리고 미래대연합 정태근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동비전협의회를 구성해 각 당의 개혁 비전, 미래 비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28일엔 기득권 정치 타파를 주제로 1차 공개 토론회도 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국무회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신 주재합니다. 총리실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에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안이 상정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총리실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불공정하고 독소 조항이 있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9명을 기리는 뜻으로 15,900배 절을 하며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유가족 측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협의가 무산되고 난 이후에 나온 국민의힘당의 그런 어떤 이야기나 표현 자체는 굉장히 저희가 많이 실망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철야로 15,900배의 기도를 철야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게 정부 여당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8년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는 거짓말을 요구할 만한 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법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육성 녹음을 재생하며 맞받았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세 번째 재판입니다. 첫 공판인데 혹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김모 씨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대표의 공소 사실을 설명하며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적극적으로 위증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김 씨가 결국 허위 증언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씨 관련 사건으로 자신이 구속되는 등 일종의 애증관계라며 거짓말을 부탁할 사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담긴 10분 분량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자신을 주범으로 몰면 검사 사칭에 연루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해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억을 되살려보라며 자신의 주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주고 그런 정황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는데도 이 대표가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해 알려주며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당시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고 12번 정도 말하는 녹취록이 있는데도 검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공소장에서 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 대표와 분리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 이 대표의 영향력이 남아있어 진실을 말하기 두려운 상태란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열리는 다음 재판부터 이 대표와 따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른바 검은도 간첩단이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가족이 뒤늦게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환영한다면서도 국가가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977년 전남 거문도에 살던 일가족 5명은 간첩활동을 돕고 입북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모진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감옥에서 사함을 얻은 가장은 마지막 순간 형 집행이 정지됐지만 결국 누명을 벗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남겨진 가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2022년 9월 사법부는 처음부터 이들에게 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첫 유죄 판결 직후 대통령이 10번 바뀌었을 만큼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유죄 증거로 쓰인 자백 등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에 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낭독한 재판장은 직접 국가폭력에 고통당하고 희생당하신 분들께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은 이어 위법한 구금으로 가족들이 받은 피해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어린 나이에 수년 동안 옥살이했던 막내딸을 비롯해 남겨진 가족 14명은 모두 합쳐 27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무려 46년 만에 첫 보상이 이뤄졌지만 피해자 측은 아직도 남은 숙제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손해배상 소송에선 국가가 여전히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인사로 가면은 아무 기관도 자기들이 불법 행위를 인정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너를 뭐 고문한 걸 다 네가 입증을 해봐라. 뭐 우리는 아무것도 인정 못한다.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6일에 진행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윤종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도 불우한 가정 환경과 정신질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최윤종은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1심 재판부는 최윤종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윤종이 범행 전 무기징역이나 고의 등 여러 키워드를 검색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저항도 못하는 피해자의 목을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비탈길로 옮겨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불우한 가정 환경과 정신질환 등을 고려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최윤종은 이번에도 볼에 바람을 넣거나 삐딱한 자세로 앉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무기징역 선고를 듣고도 무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 직후 유가족들은 너무나 아쉬운 결과라며 모방범죄가 우려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제일 두려운 거는 이제 누가 이제 이 사건 보고 또 누가 따라 할까봐 좀 그게 제일 이거 보고 뭐 모방했다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제일 좀 걱정이 됩니다. 또 최윤종이 유가족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젯밤 충남 서천의 수산물 특허 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200여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굴착 작업 도중에 수맥을 건드려 작업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됐던 충남 서천군. 수산물 특화 시장 2층 건물 전체가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10분쯤. 화재 시스템 자동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한때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건물이 워낙 크고요. 전체적으로 다 붙어 있어서 그래서 발령한 거예요. 발화 2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수산물과 잡화 점포 200여 곳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산 갱도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광산 굴착 작업 중 갱도에 물이 쏟아져 근로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채굴 작업 중 수맥을 건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승용차와 SUV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는데 앞서가다 넘어진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 근처에선 신차 2대를 실어 나르던 운반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천 서구 검암 2지구에선 800여 세대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가 1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한전은 전력을 받은 수전 설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는 3월 30일에 GTX-A가 개통하고 또 요즘 철도 연장 운행과 복선화로 이제 웬만한 지방을 수도권과 1시간 이내로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철도를 통한 초광역 연결은 많은 인구를 이동시킬 수 있고 또 지역 발전의 기회도 되지만 수도권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경부선에 이어 또 다른 한반도 수직축인 중앙선이 연장됐습니다. 강릉과 안동에서 출발해 서원주에서 합류한 뒤 청량리까지 연결했던 노선이 서울역까지 이어진 겁니다. 안동 영천 구간을 조만간 개통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중앙선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제2의 국토축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서를 연결하는 수평축인 여주 원주 노선의 복선 전철화 사업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28년 개통되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서울 강남까지 40분,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되는 등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충북 충주역과 경기 이천 부발역을 잇던 중부 내륙선도 경기 성남 판교역과 연결됐습니다. 수도권 관문인 판교와 충주가 65분 만에 연결되자 이용객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철도 연장과 복선화가 활발해지면서 르네상스를 맞은 철도로 이제
웬만한 지방은 수도권과 1시간 이내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철도를 통한 초광역 연결은 많은 인구를 이동시킬 수 있고 지역 발전 기회도 된다는 점에선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편중이 교통수단 때문에 더 강화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수도권 같이 이제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강한 구심력이 센 곳은 더욱더. 오는 3월 30일 GTX-A가 개통하고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GTX-D, E, F까지 가세하면 초광역 연결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해 서울 서초와 강남, 송파구를 뺀 서울 전 지역에서 3.3제곱미터, 즉 평당 평균 분양가가 시세보다 200만 원 넘게 비싼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 R114는 지난해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3,505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63만 원, 2021년보다는 956만 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지역의 평당 평균 매매가는 2021년 3,506만 원에서 재작년에는 3,276만 원, 지난해 3,253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북한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가능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언제 방북할지 그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내 정치 일정상 오는 3월 러시아 대선 이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당시 푸틴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방북 용의를 표명했다며 환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신 데 대하여 다시금 깊은 사의를 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도 외교 채널을 통해 방북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 러시아 측 입장과 비교하면 북한이 푸틴 대통령 방북에 훨씬 더 적극적인 모양새입니다. 북러 양측 모두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공식화한 만큼 이제 관심은 방북 시기에 쏠립니다. 우선 푸틴 대통령이 오는 3월 러시아 대선에서 5선에 도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 전 방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3월 17일 러시아 대선이 끝난 이후 방북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월에 대선이 끝나고 바로 직후가 되거나 아니면 5월에 대통령 취임을 정식으로 하고 나면 가장 상징적인 의미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한을 먼저 방문하거나.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지난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도 푸틴 대통령 취임 후 2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기간 북러 관계를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올려 세우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새로운 조약 체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 방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하면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푸틴 대통령 방북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은 상황에서 실제 방북까지 현실화될 경우 북러 밀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통일부가 어제 오후 문승현 차관 주재로 올해 첫 북한 인권정책 협의회를 열고 북한 인권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문 차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고 자율성이 향상된다면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해외 체류 탈북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군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천안함 작전관으로 근무했던 박연수 중령이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 함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2함대 장병과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등 천안함 사유경사 유가족,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롯해
천안함 피격 사건 참전 장병, 김주영 천안함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대위였던 박연수 중령은 피격 사건 이후 5,050일 만에 신형 천안함의 지휘관으로 돌아와 서해수호 임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올해 들어 가장 맹렬하게 가자지구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최후의 보루인 병원까지 봉쇄하며 압박하고 있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병원 안에 땅을 파서 시신을 묻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현재 가자 지구에서 유일하게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최대 의료기관인 나세르 병원입니다. 부근으로 끝없는 폭격이 이어지고 사람들은 수레에 부상자를 싣고 급하게 달려옵니다. 밤낮 없는 이스라엘군의 공격 때문에 병원 밖으로 나가질 못해 시신을 그냥 마당에 매장하고 있습니다. حاليا بيتم دفن جثث الشهداء في مجمع ناصر في الأراضي المفتوحة هنا لأنه صعب جدا إنه تخرج برا المجمع على أي مكان أي مقبرة إنه تدفنهم لأنه إحنا محاصرين وأي بني آدم بيتحرك خارج المجمع بيتم استهدافه. 그나마 나세르 병원은 사정이 나은 편. 다른 병원들은 이스라엘군에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이스라엘군이 탱크를 동원해 응급구조대 본부가 있는 칸 유니스의 알 아말 병원을 에워쌌다고 밝혔습니다. نحن بالهلال الأحمر الفلسطيني نشعر بالقلق الشديد على سلامة طواقمنا العاملة هناك وسلامة آلاف النازحين الموجودين داخل مبنى مستشفى الأمل ومقر الجمعية بالإضافة طبعا للجرحى والمرضى. الوضع خطير جدا.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는 칸 유니스 서부 알마와시에 있는 알카이르 병원에 이스라엘군이 진입해 의료진 등을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구급차 운행을 못하게 해 사망자 시신 운구와 부상자 이송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2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올해 들어 가장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은 178명이 숨졌고 이스라엘군 희생자는 1명입니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 보건부 집계 누적 사망자는 25,105명, 부상자는 62,681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해온 친이란 민병대를 지원하는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라크의 항공사인 플라이 바그다드와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 항공사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외 작전기관이 조종하는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의 민병대에게 무기와 병력 또 자금을 운송해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획부터 달 착륙에 성공하기까지 20년 가까이 걸린 일본의 무인 탐사선이 2시간 반 정도밖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태양 전지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건데 다시 작동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황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일본 탐사선 슬림이 달 표면에 무사히 착륙하면서 일본은 달 착륙에 성공한 5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午前0時20分に小型月着陸実証機スリムが月面へ着陸した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몸체에 장착된 태양전지 패널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 때문에 탐사를 주도한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작사 스스로 박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ギリギリ合格の60点というふうに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0시 20분 착륙 이후 어쩔 수 없이 배터리로 버티던 슬림은 결국 새벽 3시쯤 작동을 멈췄습니다. 향후 복구 가능성에 대비해 배터리 잔량이 10% 남은 상태에서 작사가 전원을 꺼버린 겁니다. 쏘아 올릴 로켓이 바뀌는 등 난관이 이어지면서 계획부터 착륙까지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겨우 2시간 반 동안만 임무를 수행하고 기약 없는 휴면에 들어간 셈입니다. 원인으로는 착륙할 때 엄청난 충격으로 태양전지 패널이 부서졌거나 패널이 태양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작사는 후자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当初の方向を向いていないような姿勢になっているという可能性があるというのが考えられる内容になってございます。 슬림은 애초 달에 착륙한 뒤 태양전지로 전력을 공급하며 특수카메라로 달 표면 암석에 포함된 광물 종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무가 제대로 수행됐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작사는 태양전지 패널이 나중에 태양빛을 제대로 받는다면 발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슬림이 다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영하 200도나 되는 혹독한 달의 추위를 아무 문제 없이 버텨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극 한파가 절정에 달하면서 중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로 떨어졌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이 더 춥다고요? 네, 북극 한기가 계속해서 밀려오며 오늘 아침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일부 충북과 경북의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7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고요. 대관령 영하 19.3도, 철원 영하 15.7도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나오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많게는 10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은 대체로 맑지만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5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 2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대부분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의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번 한파는 금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이 북극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오늘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추운 날씨에도 칼바람을 맞으면서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외투를 입은 주차 요원이 안전고가를 치우며 교문으로 들어서는 차량을 향해 손인사를 합니다. 두툼한 장갑에 귀마개와 모자, 마스크까지 쓰고 단단히 무장했지만 한자리에 계속 서 있다 보면 금세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영하 막 15도 이하로 내려갈 때도 있건데요. 이때는 좀 많이 춥습니다. 추울 때는 옷을 좀 겹겹이 입고 나와야 됩니다. 내복도 입고 이제 옷도 이제 속에 또 끼어 입고 하면은 8차선 도로에 출근길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듭니다. 경찰관이 빨간 경광봉을 흔들며 교통 흐름을 정비합니다. 호루라기를 부느라 드러낸 얼굴에 불어닥치는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좀 장시간으로 근무할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5분만 서 있어도 정말 아무리 저희가 방한 장구를 끼고 있더라도 정말 추울 때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뭐 무전기 잡는 거라든가 아니면 가끔씩 뭐 터치 그런 것도 있고요. 문이 닫힌 덕수궁 대한문 앞, 한 외국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빨간 외투를 입은 관광 안내사가 다가갑니다. 한파에도 서울 곳곳 관광 명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다니며 맹추위와 싸우는 게 일상입니다. 공기가 이제 목 쪽으로 들어올 때가 가장 춥거든요. 그래서 목을 항상 보호해주는 게 시장 상인이 양손을 방한 토시 안에 모은 채 발을 동동거립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집니다. 당장 몸을 파고드는 날선 바람보다 가뜩이나 줄어든 손님이 더 뜸해질까 걱정입니다. 시장은 또 항상 언제 손님이 올 줄 모르니까 밖에서 대기하는 상태로 뭐 이렇게 두툼하게 입고 있어도 상당히
춥네요. 춥고 또 추운 만큼 또 이 소비가 좀 더 줄는 것 같아요. 생업 전선에선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느껴지는 동장군의 기세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살얼음을 걷고 있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관계는 휴일인 그제 폭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퇴 압박과 함께 봉합을 시도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총선을 80일 남겨뒀던 일요일 오전, 여권 핵심 인사들이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용산에선 이관섭 비서실장 등이, 당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에게 물러나달라는 뜻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목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언급해 불공정 공천이 우려된다는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몇 시간 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용 의원은 이 기사를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행팀장을 지낸 이 의원이 직접 나서자 당내에선 이른바 윤심을 놓고 술렁이는 기류가 흘렀습니다. 파장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엔 다른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당과 용산을 이간질하려는 세력이 있지만 양측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보도였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설 확산을 차단하려는 분위기가 읽혔습니다. 하지만 용산에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고, 한 위원장은 당 공보실을 통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YTN의 추가 질의엔 자신의 입장은 대통령실 사퇴 요구에 대한 것이라고 못 받기까지 했습니다. 밤사이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양측의 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총선을 70일 앞두고 여야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출신 인사를 각각 영입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한 인물 영입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갤럭시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꼽히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평소 쓰던 아이폰 대신 갤럭시 폰을 일부러 챙겨 이른바 셀카까지 찍었습니다. 그만큼 공을 들인 인사란 건데 고 전 사장은 청년의 미래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후배들, 청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화두는 청년의 미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경기 수원무 지역 출마가 거론되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당은 현대자동차 출신 인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략개발팀장과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 등을 역임한 공영훈 전 사장을 영입한 겁니다.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 이슈가 중요해진 만큼 실물 경제 전문가를 중용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경제 분야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는데 힘을 보태고자 정치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공전 사장 영입이 이른바 반기업 이미지 탈피 전략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결국 중도층 표심과 먹고 사는 문제가 승부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천 심사를 통한 물갈이에 나선 거대 양당은 물론 세력화를 노리는 제3지대까지 가세하면서 총선 인물 영입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가 최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연장 근로를 한 주 단위로 계산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한 주의 근로시간을 통틀어 40시간을 넘으면 연장 근로로 보는 건데요.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받게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연장 근로에 대한 행정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마다 8시간을 넘게 일하면 연장 근로로 봤지만 이제는 한 주를 통틀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3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경우 기존에는 하루에 5시간씩 총 15시간 연장 근로로 계산돼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위반하게 되지만 새 기준으론 한 주 근무 시간이 39시간으로 법정 근로 시간인 40시간 이내여서 연장 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노동계는 이틀 연속 21.5시간씩 일해도 주 52시간제 위법이 아니게 된다며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이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연속 휴식시간 보장 등 보완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기준은 기존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중이거나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노동계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 전공의 상당수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병원 55곳에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문을 취합한 결과 응답한 전공의 4,200명 가운데 86%가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00병상 이상 규모 병원은 27곳으로 서울의 5대 대형병원 중 2개 병원에서도 각각 85%, 80%의 참여 의사를 보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이번 설문이 각 수련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 전달한 것으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공식 조사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9%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시내시장과 유통업체 180여 곳의 설 제수용품 25개 품목 가격을 1차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구입 비용은 4인 기준 30만여 원으로 전통시장이 24만여 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또 대형마트가 29만여 원으로 나타났고 백화점이 46만여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가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해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어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실장 역할 이모 씨의 범행을 증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피해가 보전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느냐며 떳떳하다는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1월 23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법연수원 17기인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요직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직을 사퇴한 이후 후임 인선은 한 달 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략 공천의 기준을 논의합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공천은 경선이 원칙이지만 당헌에 규정된 우선, 단수 추천을 잘 활용하는 게 전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방심위원을 해촉하고 대통령 추천위원 2명을 위촉해서 언론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언론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가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국 언론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한국언론정보학회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진보당 강성 의원을 강제 퇴장시킨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운영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며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정의당만이라도 국회 운영위를 개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인 윤재욱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만 참석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현안 질의가 진행될지 여부를 두고 여야는 갈등을 빚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경기 용인시와 광주시가 정부에 경강선을 용인 남부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즉 B씨가 사업 추진 요건을 충족하는 데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꼭 필요하던 이유에서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 주목받는 용인 이동 남사 지역입니다. 허허벌판인 이곳엔 앞으로 10년쯤 뒤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특화 신도시가 300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유동인구가 최소 10만 명을 넘길 전망이어서 특단의 교통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용인시와 광주시가 이곳으로 경강선을 연장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국가철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해야 할 그 필요성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반도체 특화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도 경강선 연장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두 지자체는 지난해 7월부터 경강선을 경기 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있는 노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는 39.54km를 복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 결과 B씨가 0.92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 여건인 0.7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의 경강선 연장 노선을 내년에 고시할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 사업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 용인 150만 시민의 염원이기에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인시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강선 남사 연장이 실현되면 화성 동탄에서 청주 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과 연계되는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철도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경북 울진의 한울 원전에서 공사업체 직원들이 외부 노트북을 원전에 무단 반입한 사실이 확인돼 한국수력원자력이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수원은 최근 보안 점검을 통해 신한울 원전 3, 4호기 관련 공사업체 직원들이 외부 업무용 노트북을 원전에 반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발 즉시 규정에 따라 반입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했으며 네트워크 연결이 되지 않아 자료 유출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의 한 광산에서 굴착 작업 도중 갱도에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굴착 작업을 하던 57살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고 또 다른 근로자 65살 남성 B씨도 오한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사고 여파로 작업 중이던 굴착기도 갱도 입구까지 떠밀려 내려왔습니다. 울진군은 채굴 작업 도중 굴착기가 수맥을 건드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의 최대 무기 공급처라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기관 수장이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 키릴로 부다노우 국장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상당량의 포병 탄약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덕분에 러시아는 약간 숨쉴 틈을 얻었다며 북한의 도움이 없었다면 러시아가 상황은 끔찍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가 이른바 버블 경기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어제 니케이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2% 오른 36,54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 1990년 2월 이후 최고치로 올해 들어서는 9.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어제 장중 한때 36,571까지 올랐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